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이쪽 파트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파트고요. 우리 재정학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대부분 잘 따라오다가 이 탄력성에서 무너지거든요. 이게 좀 약간 미분의 개념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약간 난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극복을 한번 합시다. 자, 우리 탄력성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경제 수학 강의 듣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미분의 개념을 좀 약간만 좀 이해를 하시고 추가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분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자, y는 이렇게 fx 함수가 있어서 얘가 2x라고 합시다. 2x. 그럼 이 녀석의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xy 해갖고 원점을 통한 이렇게 직선이 나오잖아요. 직선이 나와요. 그럼 이때 차분계수, 차분복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차분계수, 차분복시란 뭐냐면 독립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속변수의 변화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델타라는 게 있죠. 델타. 이 델타라고 있거든요. 그리스 문자 델타예요. 수학에서 공통어예요. 공통어. 뭐야?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 변화량을.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x값이 100에서 110이 됐어요. 그러면 델타 x가 얼마가 된다? 1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0에서 90이 됐습니다. 델타 x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라는 것은 증가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는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변화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변화한 후의 값에서 변화하기 전의 값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면 x가 10개 증가를 했다. 마이너스 10이 x가 10개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독립변수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가 되는 거고 종속변수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가 되는 거니까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예요. 그러면 차분계수는 델타 x분의 델타 y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x가 만약에 2대 값을 가진 y가 2가 되고요. x가 2가 되면 y는 4가 되고 x가 3이 되면 y는 6이 된다. 경제수학 강의 들으시면 이거 그대로 나오죠. 이거. 그러면 이때 x가 하나 증가를 하게 되면 y는 2개가 증가를 하고요. x가 만약에 2개가 증가를 하게 되면 4개 증가하고 x가 3개 증가하면 6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변수가 직선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이 이동을 했다. 그러면 델타 x가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델타 y는 2가 되는 거고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하게 되면 델타 x 2, 델타 y 4. 이 점까지 이동하게 되면 델타 x 3, 델타 y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것분의 이거에 뭐라고 그래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 왜 기울기입니까? 그걸 저한테 따지세요. 그 기울기 정의, 수학에서 기울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기울기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만약에 이 녀석이 y는 3x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x가 되면 동일하게 한 개를 증가시켰을 때 3개가 늘어나니까 가파르겠죠. 그럼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건 뭐 기울기 정도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궁금한 것은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가 되는 거고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가 되는 건데 그 원인변수, 그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종속변수고 얘가 독립변수인데 얘한테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 자극에 대해서 이 녀석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알고 싶단 말이에요. 알고 싶은데 만약에 이때 3개를 자극을 줬던 6개가 반응을 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 일정하니까 1000개 자극을 주면 2000개 반응할 거라고요. 만약에 0.00001 자극을 주면 0.00002 반응할 거라고요. 무조건 얘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울기가 2란 뜻이에요. 그럼 의미는 뭐다? 독립변수에다가 3개를 자극을 줬더니 종속변수가 6개 반응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한 개당 2개 반응한 거예요. 한 개당 2개 반응한 거. 한 개당 2개씩 반응했다. 한 개당 2개씩. 그러니까 결국은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다시 알고 싶은 것은 뭐야?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 종속변수가 얼마큼 민감하게 알고 싶어. 알고 싶은데 얘는 그래서 이 녀석을 그 반응비를 살펴봤더니 독립변수 한 개당 종속변수가 2개씩 반응한다 그 얘기예요. 2개씩. 그런데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변화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이 항상 2로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곡선이야, 곡선. 곡선 같은 거 보세요. 만약 이런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곡선이 있으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점을 이동을 시켰어요.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 점까지 변화시키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직선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의 변화라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이 2로 일정하지만, 기울기 일정하지만, 곡선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의 변화를 크게 하냐 작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이 틀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독립변수의 변화를 크게 했더니 종속변수가 반응한 비율도 커져 버리고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뭐야? 이런 그림은 이 점에서 독립변수의 변화를 크게 할수록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보통 이럴 때 체증, 체감이라고 하는 건데, 곡선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럼 곡선에서 우리는 독립변수의 변화가 약간 정말 0에 가까운 아주 미세한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도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은 틀어져 버릴 거란 얘기예요. 자, 독립변수의 변화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독립변수의 변화가 0에 가까운 아주 미세한 차이만 발생을 하더라도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변수의 변화를 거의 0에 가깝게 보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에서 약간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이 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0에 가깝게 보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0에 가깝게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런 곡선이 있어요. 이런 곡선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점을 이동을 시켰어요.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녀석이 기울기가 되죠. 그럼 이 점까지 이동을 시키면 기울기는 이게 기울기가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독립변수의 변화량을 아주 작게 하고 있어요. 점점. 자, 이 점까지 변화시키면 얘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계속 하다가 아주 0에 가깝게 보내버리면 이 점에서의 뭐가 된다? 이런 기울기가 나오겠죠. 이런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가 독립변수의 변화를 작게 하니까 쫙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딱 이런 기울기가 나오겠죠.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기울기라고 그래? 그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감 잡으셨나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있고 이 점에서의 또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2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점에서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적으로 x 한 개당 y가 한 개씩 반응하고요. 이 점에서는 순간적으로 x 한 개당 y가 두 개씩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점에서 약간만 틀어지더라도 독립변수 한 개당 종속변수가 반응한 비율은 틀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한 개당 한 개씩, 이 점에 순간적으로 한 개당 두 개씩 순간 변화를 반응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 1대1로 반응한 비율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1대2로 반응하고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있어서 어떻게 된다? 접선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다 다를 거란 얘기예요.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리미트 해갖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래서 dx분의 dy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제속 강의 들으면 나오죠, 이거. 그래서 이 델타도 변화량이고요. d도 변화량이야. 그런데 뭐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델타는 큰 변화량, d는 작은 변화량, 미세한 변화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실상 우리가 이론을 전개할 때는 재정학 이론을 전개할 때는 그냥 델타하고 d하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주로 델타 쓸 거예요, 그냥.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 델타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의 개념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미분의 개념 딱 간단해. 뭐야? 첫 번째, 우리가 독립변수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가 되고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가 되는데 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민감의 정도를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직선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의 변화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이 1대2로 일정하지만 곡선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종속변수가 변화량에 따라 종속변수가 반응이 틀어지기 때문에 0에 가깝게 보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델타 x를 0에 가깝게 보낸다는 얘기는 x를 한 개 변화시켰어요. 0.5개 변화시켰어요. 0.1개 변화시켰어요. 0.001개 변화시켰어요. 미세하게 독립변수의 변화를 미세하게 쪼개고 있죠. 미세하게 분해한다.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미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은 뭐다?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 종속변수가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게 결국 미분이다. 간단하죠.
자, 이게 미분이에요. 그러면 탄력성도 대체 뭐냐? 탄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성도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것도 알고 싶은 게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이 미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 미분은 절대적인 반응 비율이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개당 몇 개씩 반응하는가? 그게 미분이야.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반응 비율이 결국 미분이고 상대적인 반응 비율이 탄력성이라는 얘기예요. 아,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 이런 빵 있어, 빵. 자동차가 만약에 자동차 가격이 1,0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가 1,200만 원 됐어요. 200만 원 됐고 빵은 1,000원짜리가 1,500원 된 거예요. 자, 자동차는 1,000만 원짜리가 1,200만 원 됐고 빵은 1,000원짜리가 1,500원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탄력성을 비교를 할 때 우리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종속변수가 둔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빵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직접 비교해야 돼.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차 가격이 많이 인상됐다라고 합니까? 빵 가격이 많이 인상됐다고 합니까? 직접적인 비교하려면 빵이지, 빵. 그러니까 절대적인 반응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어떤 반응, 절대적인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 예를 200만 원 증가를 했고 예를 500원만 증가를 했지만 중요한 건 상대적인 반응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빵이 가격에 민감하냐, 자동차가 가격에 민감하냐를 절대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버리면 무조건 자동차가 많이 올라가겠죠. 자동차는 자체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절대적인 반응 비율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는 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몸무게를 측정을 해요.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g으로 측정하게 되면 굉장히 커지고요. 톤으로 측정하면 쫙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동일한 집단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녀석은 뭐야? 20%가 인상이 됐지만 얘는 뭐야? 50%가 인상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빵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퍼센트 변화율을 갖고 논의를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율로 논의하는 게 뭐야?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어떤 변화량으로 그 반응 비율을 알아보는 게 미분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반응 비율 퍼센트로 어떤 민감의 정도를 측정한다. 그게 뭐라고? 탄력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탄력성이.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X가 있잖아요. X가 만약에 100에서 110이 되면 몇 퍼센트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 증가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했죠, 여러분들? 이제 원래 초기값을 100을 집어넣죠. 초기값을 100을 집어넣고 분자는 변화량을 집어넣죠. 110에서 100을 빼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얘가 10%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10%가 나오는 건데 이걸 일반화시켜 봅시다. 일반화시켜 보면 X의 변화율은 분모에 원래 초기값 X가 들어가고요. 분자는 뭐가 돼요? X의 변화량이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100 하게 되면 X의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Y의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Y의 변화 이렇게 되겠죠. Y분의 델타 Y 곱하기 100이 Y의 변화율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탄력성 봅시다. 탄력성은 그럼 어떻게 될까? 탄력성은 여러분 이제 그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학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학에서는 그 그리스 문자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 문자 다 한번 읊어볼까요? 아는 그리스 문자 뭐가 있어? 알파, 베타 다 나와요. 이런 거 알파, 베타, 뭐 감마. 또 아는 그리스 문자가 뭐가 있어요? 라지, 시그마, 그쵸? 라지, 시그마. 이거 라지 시그마하고 스몰 시그마 이렇게 쓰거든요. 다 경제학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제 시그마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 곱비리에이드라는 게 시그마로 읽어요. 시그마. 보통 우리가 시그마잖아요. 그러면 스몰 시그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라지 시그마는 더하기죠.
그래서 보통 서메이션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얘가 스몰 시그마. 그 다음에 나는 또 뭐가 있을까? 라지 파이, 스몰 파이, 이렇게 스몰 파이.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 라지 파이는 보통 이윤할 때 라지 파이를 쓰고요. 스몰 파이는 보통 인플레이션이라 할 때 보통 스몰 파이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델타, 이거 델타 아까 변화량, 이거 라지 델타, 스몰 델타는 요렇게 뭐 다 경제학에 쓰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삼각함수에서도 뭐야 세타, 뭐 세타 이것도 공부했나? 세타.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람다, 이게 람다. 그 람다라고 읽어요. 이거 들립 아닙니다. 들립이라고 하더라고. 람다고 람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 있죠. B는 묵음이야, 묵음. 람부다 그러더라고. 무식한. 람부다가 아니라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그리스 문자가 뭐가 있을까? 뭐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타도 있긴 있는데, 에타 있는데 이거 뭐 생략을 하고 이것도 뭐 재정학이 나오긴 나와요. 에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건 탄력성을 이렇게 탄력성 이거거든요, 영어로. 그럼 E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엡실론이에요. 엡실론이라고 읽어요. 엡실론. 그래서 이 엡실론, 자, 앞으로 탄력성 하게 되면 엡실론이라고 쓸 거예요. 어떤 뭐 교재는 메타라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탄력성을 엡실론이라고 쓸 거예요. 대부분 엡실론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탄력성은 엡실론이라고 쓸 거예요. 엡실론. 자, 됐죠? 자, 그러면 아까 미분 있잖아요. 미분은 뭐라고요? 독립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속변수의 변화량이 미분이야. 근데 탄력성은 그게 아니라 탄력성은 자, 변화량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변화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델타 X 곱하기 100. 그 다음에 Y분의 델타 Y 곱하기 100. 자, 변화량이 아니라 변화율이 들어가는 게 탄력성이다. 그러면 이제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미하는 바를. 자, 얘가 5고요. 얘가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2가 되죠. 그럼 이게 어떤 얘기지? X가 5개 증가했을 때 Y가 10개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 개당 2개씩 반응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반응 비율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얘가 5고 10이다. 그럼 얘는 뭐야? X가 5% 증가를 했다는 얘기고 근데 Y가 10%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2가 되죠. 그럼 얘는 5%당 10% 반응했다는 얘기는 1%당 2% 반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합시다. 결국은 이 종속변수라는 녀석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라는 녀석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반응 비율을 알고 싶은 게 뭐야? 미분이야, 미분. 그러니까 한 개당 자극을 줬더니 2개씩 반응한다는 얘기고 상대적인 반응 비율이 탄력성이라는 얘기예요. 1%당 2% 반응을 2%. 알겠죠? 그래서 탄력성은 이제 앞으로 뭐다? 독립변수가 1% 변했을 때 종속변수가 몇 % 변하는가? 이게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탄력성인데 그러면 이게 탄력적이냐? 이게 탄력성이 뭐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갖다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 판단하는 기준은 숫자가 어떤 숫자보다 크냐 작냐일까? 어떤 숫자보다? 1이겠죠. 자, 탄력성이 의미가 뭐라고요? 1%당 몇 % 반응하기 탄력성이야. 그런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1%당 1%를 초과해서 반응했다는 얘기잖아요. 응, 좋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기 때문에 1보다 크면 탄력적이 되는 거고 1% 뭐 0.5다. 그럼 1%당 0.5% 반응한 거잖아.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는 변화수는 1보다 작으면 1인 경우는 뭐야? 1%당 1% 반응하고 그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식을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식을 변형을 해볼 텐데 뭐냐? 여기서 어차피 100은 날아가죠. 날아가고 이 곱이 이렇게 곱한 게 분모로 가고 이렇게 곱한 게 분자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델타 X분의 델타 Y, Y분의 X 이게 탄력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앞으로 있잖아요. 조건 이게 이 식보다는 이 식을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식을. 그래서 무조건 미분값이 그냥 쾅 들어와. 탄력성에서 미분값이 쾅 들어와. 즉 독립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속변수의 변화량. 그때 뭐가 붙어? 종속변수분의 독립변수 크로스 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독립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속변수의 변화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종속변수분의 독립변수. 이게 탄력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탄력성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 더. 이걸 좀 정리 좀 여러분들 하고 갑시다.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는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거 여기다 하고 갑시다. 여기다.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X, Y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이 지금 있잖아요. 이 점이 A점이에요, A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 점이 A점이에요. A점이에요. 그럼 이때 횡축 변수 있죠. 횡축, X축 변수의 변화량분의 Y축 변수의 변화량이야. 이게 미분이죠? 이게 미분이에요. 그럼 얘는 X축 횡축 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축 변수의 변화량은 뭐다? 이 점에서 당연히 접선의 길이가 되겠죠. 접선의 길이. 뭐 설명했었죠? 접선의 길이가 되고, 그렇지 않고요. 횡축 변수 값분의 종축 변수의 값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5야. 5고 이게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 값 5분의 Y축 값 10이죠. 뭐야? 그러면 5분의 10은 뭐야? 이거의 기울기죠. 기울기 정의잖아요. 5분의 10. 5분의 10은 이 녀석의 기울기예요. 즉 뭐냐? 얘는 원점에서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예요. 자, 이거 좀 기억합시다. 자, 횡축 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축 변수의 변화량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횡축 변수 값분의 종축 변수 값은 원점에서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경제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는 뭐냐? 마지날이에요. 한계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직선의 기울기 평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평균이 에버리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었죠. 한계 효용이 뭐였어요?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에서 왜 자꾸 미분을 할까? 한계 때문에 미분하는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내가 빵 하나를 먹었을 때 효용의 증가분. 그러면 어떤 게 독립변수일까? 빵이라는 녀석이 독립변수고 효용이라는 녀석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증가를 해야 효용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빵 하나를 추가로 먹었을 때 효용의 증가분 한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야? 미분이죠? 독립변수가 한 개 증가했을 때 종속 몇 개 증가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미분을 한다? 한계를 알고 있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한계. 근데 평균은 달라요. 한계하고 평균이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물건 한 개를, 이게 Q가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그러니까 물건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TC는 뭐 토탈 코스트예요. 총 비용의 증가분.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계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비용의 증가분이 한계 비용이 되는 거고, 평균 비용 그게 아니라요. 에버리지 코스트예요.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은 생산량 한 개당 비용이야. 평균 단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비용이 1,000원 들어갔어. 근데 5개를 생산했어. 한 개당 200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물건 한 개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비용이 증가분이고, 물건 한 개당 비용. 앞으로 당 평균이에요. 평균. 달라요, 둘은. 왜 다른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X축 변수의 변화량분의 Y축 변수의 변화량이면 접선의 길이가 되겠지만, X축 변수 값분의 Y축 변수 값은 원점에서 직선의 길이가 되고,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이. 그럼 여기가 X값이 Q다. 여기가 TC다. 그럼 접선의 길이가 뭐가 돼? 한계 비용. 원점에서 직선을 평균 비용이 되는 거죠. 생산 한 개당 비용이니까. 이해되세요? 요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걸 있잖아요. 잠깐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재정학에서 그대로 나와요. 우리는 지금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정학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대로 나와요. 이거 나중에 평균세율, 한계세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델타 Y, 델타 X의 분자라고 하고, 이 Y분의 X잖아요. 이 녀석을 역수를 취해갖고요. 분모로 보든 상관이 없죠.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쓰자. 델타 x분의 델타 y 쓰고 이 분자로 가고요. 이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x분의 y가 되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좀 빨리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분수 전체 분수 있죠. 그러면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둘이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자리 바꿨잖아. 상관없다. 둘이 자리 바꿨어요. 그게 다 들여다봤더니 뭐가 돼요? 이 녀석은 뭐가 된다? 하하, 한계값이네. 한계. 얘는 뭐가 돼요? 평균값이네. 그래서 탄력성은 결국 뭐냐면 한계를 평균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한계를 평균으로 나누면 탄력성이 된다. 한계를 평균으로 나누면 탄력성이 된다. 이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우리 그 재정학 들어가잖아요. 한계 세율, 평균 세율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일단 요거 좀 한계를 평균으로 나누면 탄력성이 된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됐죠? 그렇지. 탄력성까지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탄력성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탄력성 크기는 0에서 무한대짜리 값을 갖는다. 그래서 탄력성은 독립변수가 1% 변했을 때 종속변수가 몇 % 반응하는가 하기 때문에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0이면 뭐가 돼? 완전 비탄력적,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성을 이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그 A에 우리가 보통 보세요. A의 비탄력성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A의 비탄력성. 그럼 A는 뭐가 될까? A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B는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에 대해서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우리가 A의 비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XJ에 대한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죠.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PX, 소득, PY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세 개만 고려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해당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얼마큼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그 재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소득이 수요가 얼마큼 변하는가. 이게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다 살펴봐야 돼. 다 나와요. 시험 문제는 다 나와. 재정학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엡실론 P라고 씁니다. P라고 쓰고 가격에 대한 탄력성 아래침자 P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럼 가격의 변화율, 그다음에 수요량의 QD라고 쓸게요. 델타 QD 수요량의 변화율. 자, 이 녀석이 탄력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수요곡선 이렇게 우하향해요. Q. 그러면 이 점이 지금 A점이고요. 만약 이 점이 B점이라고 합시다. B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점에서 B점으로 점이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델타 Q가 되죠. 델타 Q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델타 P는. 근데 델타 P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P가 감소했잖아. Q는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델타 Q가 플러스면 델타 P는 마이너스고요. 이제 B에서 A로 가게 된 반대로 델타 P가 플러스고 델타 Q가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P하고 Q는 무조건 플러스죠. 일사분면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가격은 플러스고 Q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P도 플러스, Q도 플러스. 그런데 델타 P하고 그럼 델타 QD가 부호를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부호끼리 나누거나 곱하면 플러스가 되지만 서로 다른 부호끼리 나누거나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 탄력성의 어떤 이제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인데, 그럼 PQ는 어차피 플러스고, 그럼 델타 P가 만약에 플러스면 델타 QD는 마이너스가 되고, 델타 P가 마이너스면 델타 QD는 플러스가 돼요.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버리면 무조건 그 값이 뭐가 나올까? 그 값은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야? 그 마이너스 부호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 어떤 얘기야? 수요의 법칙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수요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요의 법칙을. 그쵸? 수요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보세요. 가격이 10% 올라갔어요. 가격이 10%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다 알죠. 알지만 이 녀석이 5% 떨어지는지 10% 떨어지는지 20% 떨어지는지 절대적인 반응 비율이 중요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그대로 계산을 해봐요. 그대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얘는 1%당 1% 반응한 거고요. 얘는 1%당 2% 반응한 거잖아요. 근데 숫자는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면 안 돼요. 기펜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가 의미를 있어요. 플러스면 기펜제. 뭐 마이너스면 일반적으로 수요비율 만족하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경제학 교재에서는 기펜제에 대해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논의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논의하는 그 재화는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는 재화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논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요의 법칙을 만족하는 재화만 논의한다. 수요의 탄력성을.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경제학 교재에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 부를 없애버려요. 없앤다는 얘기는 결국 절대값을 붙여버리자는 얘기죠. 절대값을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마이너스 부를 없애버린다 그 얘기예요. 없애버리고 어차피 100은 날아가고 얘는 그래서 델타 P분의 독립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속변수의 변화량, 종속변수분의 독립변수 이렇게 크로스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절대값을 붙여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하나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상관이 없죠.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어차피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가 머리가 아프냐. 자, 이런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고요. 하나는 수요곡선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 A 케이스가 있고 B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탄력적으로 보입니까? 어떤 게 더 탄력성이 커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잖아. 두 그림을 A, B 두 그림을 보고요. 어떤 게 탄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완만한 게 탄력적이에요, 가파른 게 비탄력적이에요. 완만한 게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프면 미쳐버리는 거야 아주. A가 탄력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땐 야, 가파른 게 탄력적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완만한 게 탄력적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현상이?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의 축이 틀어져 버렸다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경제학 자체가 정말 수학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서 난해한데 거기에다가 이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의 축과 종속변수 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완만한 게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가격이 약간만 떨어지더라도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는 거고 가격이 약간만 올라가도 수요량이 대폭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 가격이 민감한 거예요. 이게 가격이니까 이게 독립변수니까. 그다음에 아주 가파르다는 얘기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도 수요량이 별로 안 줄고 가격이 엄청나게 수요량이 별로 안 늘어나죠. 이게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최소한 뭐 학교에서 뭐 경제학 개론 정도 뭐 이렇게 좀 들은 학생들은 이 완만한 게 당연히 탄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처음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탄력적으로 보이는데 아니 평평하게 누워 있는 애가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런 식 쓰거든요. 이게 위에다가 공을 이렇게 이 공을 내려. 이 공을 위에서 딱 떨어뜨려요. 어떻게 돼요? 공을. 그럼 탕 올라가죠. 탄력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공을 탁 내리면 픽 가버리죠. 비탄력적이에요. 유치하지만 이렇게 공을 탁 내리면 어떻게 탕 탄력적. 내리면 픽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수요곡선이 가파르다. 어떻게 돼? 가파르죠. 아주 비탈길이야. 비탈력.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가파른 게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울기 있죠. 수요곡선의 기울기 있습니다.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델타, P야, Q야, 분모. 수요곡선의 기울기, PQ, 여기가. Q입니다, Q. 여러분들이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기울기는, P가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델타 P분의 델타 Q가 기울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게 독립변수냐 종속변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게 독립변수고 어떤 게 종속변수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직선이 얼마큼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정의는 어떤 게 독립변수냐 종속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횡축 변수의 변화량 분의 종축 변수의 변화량의 기울기예요. 무조건 x축 변수의 변화량 분의 y축 변수의 변화량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델타 Q분의 델타 P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릴게요. 그럼 기울기 뭐가 된다? 절대값이 되겠죠. 기울기 절대값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 절대값이 되는데 A하고 B 중에 기울기 절대값이 뭐가 더 작아? A가 더 작죠. 이게 더 완만하니까 기울기 절대값은 A가 더 작죠. 완만하니까 A가 더 작아. A가 작죠. A가 작아요. I가 작아. 이게 A가 작아요. A가 작지. 기울기 절대값이 작아. 작아. A가 작아요. A가 작다고요? A가 작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면은 커지죠. 뭐냐? 기울기에 역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만한 게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예, 델타 Q, 델타 B 역수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까 그랬죠. A가 탄력적이냐 B가 탄력적인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 불변이라면 완만한 게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얘기냐. 이 녀석만 기울기의 역수만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Q분의 P도 탄력성 크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Q분의 P는 어떻게 구합니까? Q분의 P는 아까 제했죠. Q분의 P 어떻게 구한다? 원점에서 근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델타 P분의 델타 Q 되는 기울기 역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원점에서 수요 곡선까지 근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Q분의 P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도 탄력성 크기를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자, 감 잡으셨죠? 거기 개념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 역수. 두 번째 Q분의 P는 원점에서 수요 곡선까지 근접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요 곡선 이런 형태가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이 있어요. 수직이 수요 곡선이.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이 수요 곡선의 수직인 기울기는 뭐가 돼?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야? 무한대보다 가파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수직이다. 그럼 기울기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탄력성은 뭐가 된다? 0이 돼요. 탄력성이 0이 됩니다.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수요량의 변동이 없죠. 그러면 이 수식에서 어떤 값이 0이 돼서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델타 Q죠, Q. Q가 0은 아닙니다. Q는 딱 10으로 고정돼 있지. Q는 고정돼 있고 무엇이 0이야? Q의 변화가 없어요. 가격이 거의 무한대로 변하더라도 델타 Q의 변동이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0이 됩니다. 0이 되는 거고. 자, 만약 수요곡선이 수평이야. 수요곡선 수평이에요. 기울기 뭐가 돼요? 기울기는 0이 되죠. 수평이니까. 기울기는 0이 되는데 뭐야? 탄력성은 반대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한대가 되는 거를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만약에 수요곡선이 있잖아요. 매우 완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0.000000 이런 떨어지고 수요량이 대폭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굉장히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죠.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수평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0.000000 이런 떨어져도 수요량이 만날 수가 없죠. 무한대로 늘어난다. 그렇게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급경사인데, 여러분들 사치품과 필수품 중에 어떤 게 가격에 민감합니까? 인간 생활이 없어서 안 될 중요한 필수품들 있죠. 가격에 민감해, 둔감해. 수요량이 둔감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야,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인간 생활이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가격이 민감하다. 아닙니다. 둔감한 거예요. 봐보세요. 쌀 필수품이죠. 쌀 필수품이야. 그럼 쌀 가격 올라갔습니다.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어야 돼요. 일정량을 먹어야 돼. 밥량을 약간 줄이고 대신 빵, 라면을 대체할 수가 있지만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살아요. 필수품이야. 대폭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쌀 가격이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밥을 3그릇 먹던 사람이 막 20그릇, 30그릇 먹습니까? 그러지 않죠.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별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치약 있어요. 치약 필수품이죠. 치약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빨 안 닦습니까? 닦아야 돼요. 짜는 양을 약간 줄일 수는 있지만 닦아야 돼요. 치약 가격이 떨어졌어요. 하루 3번 이빨 닦는데 20번 닦습니까? 이빨 갈려.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필수품들은 양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격이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 생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치품들 있죠. 그럼 가격이 민감하겠죠. 그럼 가격이 민감하단 말이야.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조심할 게. 우리가 어떤 재화가 사치품이냐 필수품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가격 탄력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득 탄력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 있어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는 급경사지만 수요곡선이 급경사 오양하지만 대부분 필수품, 대부분 동그라미, 더러 사치품도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필수품이라고 하나 틀려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를 필수품이라고 하나 틀리다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로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큰 재화는 완만하다. 그래서 대부분 사치품, 대부분 동그라미, 더러 필수품도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1보다 큰 재화를 우리는 사치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 무한대가 된다 이거죠. 완전 경쟁의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시장 이론 들어가게 되면 배웁니다.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사실은 이렇게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이렇게 수평이진 않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 일반적으로 우하향해요. 우하향하지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수평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시장 이론 들어가게 되면 배우게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번 탄력성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수요의 호탄력성이 나와 있어요. 호탄력성. 아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죠.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만약에 30원, 그럼 여기가 100개. 여기가 20원, 해갖고 200개, 이렇게 있죠. 200개.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하고요. 이 점 B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점이 이동을 했을 때 탄력성 크기를 계산해 보자. A점에서 B점으로 점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30원에서 20원으로 하락했죠. 하락해서 수요량이 100개에서 200개로 증가한 거예요. 이때 탄력성을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원래 가격이 얼마입니까? 원래 가격이 30원이죠. 30원이고 가격의 변화량이 어떻게 돼요? 10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가격 변화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 자, 원래 수요량 100개죠. 수요량의 변화량 100개죠. 100개 곱하기 100.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된다? 절대값을 붙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100 날아가고요. 1000분의 3003이 되죠. 3이 되고 만약에 B에서 A로 점이 이동을 했어요. B점에서 A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B점에서 A점으로 점을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20원에서 30원으로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200개에서 100개로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원래 가격이 얼마입니까? 20원. 가격의 변화량 10원 곱하기 100. 원래 수요량 200개, 수요량의 변화량 마이너스 100개죠? 곱하기 100. 그래서 자, 이것도 절대값 붙이니까 100 날라가고 플러스 돼서 2000분의 2001이 되죠. 이게 탄력성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A점과 B점은 지금 동일한 구간이죠. 동일한 구간인데 A에서 B로 측정을 했더니 탄력성이 3이 나오고요. B에서 A로 측정했더니 1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동일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A점에서 B점 탄력성 3이 나오고 B에서 A로 가면 1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자, 우리가 지금 어차피 변화량 있죠. 변화량은 어차피 절대값을 붙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플러스 10, 플러스 10 가격의 변화량 절대값 붙이면 수요량의 변화량 100, 100
근데 문제는 A에서 B로 측정을 했을 때는 기준점이 30원과 100개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 이 30원과 100개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 B에서 A로 측정을 했더니 20원과 200개가 기준점이 돼. 20원과 200개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력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 보완해보자, 한번 보완해보자. 그게 바로 호탄력성, 구간탄력성, 뭐 수정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탄력성 맞긴 맞는데 이 기존의 탄력성 수정했다, 수정 탄력성. 그리고 가격,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발생한 탄력성이다, 구간 탄력성, 또 호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그게 구간 탄력성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조정해 주면 될까? 여러분 보세요. A점은 30원 100개가 기준점이 되고 B점은 20원 200개가 기준점이 되니까 이 기준점 N은 20원이고 N은 30원이야. 그 기준점을 평균값으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사라지겠죠. 그 평균값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점에 수요 순상 두 점에 평균점으로 기준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원과 30원, 25원 주는 거예요. 25원. 25 곱하기 10 곱하기 100 이렇게. 그 다음에 100개하고 200개의 어떤 평균점 150분의 100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잖아요. 이게 3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탄력성을 수정을 했다. 수정 탄력성, 구간 탄력성, 호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거 조심할 점 딱 두 가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가격이 30원에서 20원을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100개에서 200개 증가했다.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교수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만약 가격이 20원에서 30원으로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200개에서 100개 줄었다.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경제학에서는 정확하게 호탄력성을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호탄력성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탄력성을 논의를 할 때는 이론적으로 논의를 할 때는 이게 좀 더 정확한 탄력성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논의할 때는 호탄력성 갖고 주로 논의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등장하진 않아요. 우리가 사실상 점탄력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아무튼 호탄력성이 바람직한 탄력성의 개념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 조심할 점은 야, 이게 3이고 얘가 1이니까 탄력성이 하하 2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의 중간점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1과 3 사이에 어느 값이 되겠지만 정확하게 2가 되지는 않는다. 그거 두 가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변화율이 가장 큰 맹점이 되는데 이게 그 10% 미만으로 반응을 해. 10% 미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런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 미세한 차이는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크게 변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에서 110이 됐어요. 그럼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10% 증가했잖아. 그런데 110이 100이 됐어요. 110이 100이 되면 10% 감소한 게 아니죠. 110의 10%는 10일 아닙니까? 11이 감소를 하게 돼 99가 돼야 10% 감소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10% 미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세한 차이야. 그 정도는 뭐 크게 우리 무시해도 크게 뭐 상관없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큰 변화일 때. 봐보세요. 뭐냐? 52에서 만약에 100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 증가한, 100% 증가한 거죠. 2배 증가한 것은 100% 증가한 거죠. 50의 100%가 50이죠. 그게 플러스 되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이 50 됐어요. 50 되면 몇 프로? 50%죠. 100의 50%가 50. 50이 감소해서 50이 됐죠.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50하고 100은 동일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50에서 100으로 측정했더니 100% 증가하고 100에서 50도 50%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측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100과 50의 중간점 이걸 기준점으로 두고 변화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보자. 이게 호탄력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근데 수요의 호탄력성까지 공부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수요의 점탄력성이에요. 점탄력성. 자, 점탄력성이 뭐냐? 점탄력성이 아까 우리 그 곡선일 때 있잖아요. 곡선일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 했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1대2로 반응을 하죠. 이 점에 순간적으로 1대2로 반응을 해. 뭐가? 독립변수 한 개당 종속변수가 1대2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순간적으로 1대2로 반응하는데 그럼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1대2로 반응한다면 그 점에서 순간적으로 1%당 몇 퍼센트 반응한 것도 있겠죠. 그게 바로 그 점에서의 점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모든 점에서의 순간적인 탄력성들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반응한 탄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게 탄력적이니까 이게 비탄력,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탄력적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점에서의 탄력성이 다르거든요. 모든 점에서의 탄력성이.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탄력성 얼마예요? 이 수요함수 딱 적어놓은 거. 탄력성 얼마야? 알 수 없어요. 왜? 모든 점의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얼마예요? 그건 0이야. 왜? 모든 점에서 0이거든. 이거 얼마니? 무한대예요. 모든 점에서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각 점에서 순간적인 점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아까 A점에서 출발을 했을 때 A점에서 가격의 변화가 0에 가깝게 아주 미세하게 한다면 아까는 가격이 30원에서 20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 가격의 변화가 아주 0에 가까운 미세한 변화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탄력성이 나오겠죠. 그게 수요의 점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요의 점 탄력성인데 그럼 이걸 제가 지금부터 수요의 점 탄력성을 지금 구할 거예요. 구할 건데 그 구하는 과정 있죠.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결론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결론을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냥 암기하면 좀 찝찝하잖아. 찝찝함을 덜기 위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 32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죠.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수요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 PQ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 점이 지금 A점이고요. 이 점 B점이고요. 이 점이 O점, C점, D점. 이 점을 우리가 E점이라고 합시다. 이점. 그럼 이 점에서 있잖아요.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점탄력성. 이 점에서 순간적인 점탄력성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이 점에서 순간적인 점탄력성을 계산해 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고요. 5고 이거 10이라고 합시다. 여기 10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그러면 자, 우리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델타 이게 뭐라고요? Q. 무조건 횡축 변수의 변화랑 종축 변수의 변화의 기울기야. 그럼 델타 Q분의 델타 P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기울기가 되는데 그 만약에 이 점에서 D점으로 점이 이동을 했어요. 이 점에서 D점으로 점이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점이 이동을 했어. 이 점이 D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때 델타 Q가 얼마입니까? 이때 델타 Q가 CSD로 5죠. 5. 5에서 10으로 5 증가했잖아요. 이때 델타 P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10이 아닙니다. 10에서 0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5고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절대값이니까 그 Q가 뭐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라는 어떤 그 변화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 절대적인 길이만 계산하면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절대적인 길이 5, 이 절대적인 길이 10이죠. 그러면 5분의 10 하게 되면 이거의 기울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이 뭐가 돼? 기울기의 절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절대적인 길이만 계산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이거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뭐하고 같아? 이 길이하고 같죠? 그럼 얘가 CD분의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같죠? CE 이렇게 하자고요. 그쵸? 그러면 CD 길이분의 CE 길이는 이거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해됐죠? 절대값 됐고. 그런데 문제는
탄력성에서는 이거의 역수를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델타 P분의 델타 QD, 이거 역수를 요구하고 있죠. 역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C2분의 CD가 기울기 역수가 되겠죠. 이거 역수니까 곱하기 이제 Q분의 P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는 이제 아까는 우리가 호탄력성, 아까 구간 탄력성 할 때는 야, 가격의 변화를 30으로 둘 것이냐 20으로 둘 것이냐, 수요량을 100개로 둘 것이냐 200개로 둘 것이냐, 이 문제가 됐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점이 하나니까, 그 점의 순간적인 탄력성이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Q값이 얼마입니까? O에서 C까지 길이가 Q값이 5죠. OC가 Q값이 되는 거고, P값은 OB 길이가 P값이잖아요. 근데 OB가 뭐하고 같아? CE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CE라고 하자고요. CE라고. 왜? 어차피 C 날아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탄력성은 뭐가 된다? OC분의 CD가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결론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서 있잖아요. 이 점에서 순간적인 점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분모, 이 길이가 분자가 돼요. 이게 탄력성. 암기하셔야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도형의 성질에 의해서 있잖아요. 도형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여기가 2잖아요.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정확하게 1.5가 되거든요. 1.5가. 그러니까 2대 1이면 얘도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이를 길게 늘어뜨려 갖고요. 이래갖고 여기가 4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 2대 1이 되는 거 무조건. 알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보더라도 얘가 2대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대 1. 그래서 우리는 얘가 분모 분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분모가 되고 얘 분자가 돼요. 그럼 이 점이 탄력성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점 탄력성이 원래 공식은 뭐냐면 아까 이게 리미트 해갖고요. 리미트 이 델타 P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0으로 보내.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P분의 델타 QD QD분의 P 리미트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탄력성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이제 델타가 뭘로 바뀌어요? 미세한 변화는 D로 바뀐다 그랬죠. dP분의 dQD QD분의 P가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점 탄력성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하는 이유는 뭐다? 사실은 이 수요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지표시 않더라도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할까? 암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나와요, 시험 문제 이것도. 이것도 우리 재정학에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엄마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는 말이 안 되지. 우리 자식이지. 엄마가 먼저잖아, 엄마가. 항상 엄마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2분의 1 그렇게 읽죠. 항상 엄마를 먼저 읽죠. 엄마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식을 밑에서 받쳐주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예요, 엄마가. 2분의 1. 1 나누기 2라고 읽지는 않아요. 1 나누기 2도 맞죠? 1 나누기 2로 읽는 애들은 약간 이 구조가 약간 우리하고 좀 다른 애들이죠. 보통 2분의 1 읽고, 엄마를 먼저 읽어요, 엄마를. 2분의 1, 2분의 1. 항상 엄마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엄마가 먼저 등장해. 자. 위에서부터 엄마가 자. 여기서부터 엄마가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곡선이 있잖아요. 수요곡선이 곡선 같은 거 어떻게 될까? 만약에 수요곡선이 곡선이 있어요, 곡선. 곡선 같은 경우에 이제 점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점에서 뭐 하면 돼? 접선을 그으시면 돼요. 접선을 그으신 다음에 얘가 자 또는 여기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수요곡선이 직각삼곡선인 경우에 점 탄력성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직각삼곡선에 대해서 좀 약간 공부를 좀 해봅시다. 직각삼곡선이 도대체 뭐냐? 직각삼곡선. 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직각삼곡선. 여러분들 이제 수학 배웠잖아요. 수학. 고등학교 때 수학 배웠을 때 모든 수에는 이제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죠. 허수가.
허수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죠. 그래서 뭐 허수를 어떻게 썼지? i라고 썼나 여러분들 그쵸? 제곱해갖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 썼죠. 허한 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허한 수. 허수는 우리가 논의하지 않으니까 얘는 지웁시다. 논의하지 않아요. 그럼 실수만 논의하겠는데 실수가 두 개로 나누죠. 실수가 뭐가 있어요? 유리수가 있고요. 무리수가 있어요. 그치?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게 유리수고 어떤 게 무리수입니까?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자, 어떤 학생들은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 유리수는 뭐 유한소수고 무리수는 뭐 무한소수다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유리수는 순한소수야. 순한소수. 순한소수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은 소수가 무리수예요. 그러면 유리수는 결국 뭐냐면 순환소수라는 얘기는 그런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이런 게 유리수예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0.3333 계속 순환하잖아. 이게 순환소수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수 같은 경우는 계속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무리수가 뭐예요? 원주율이죠. 원주율. 여러분 원주율 여러분들 파이 해갖고요. 3.14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 다른 숫자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원주율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뭐 그 예전에 어떤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수학자가 이제 이 원주율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일생을 원주율을 연구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가셨는데 그 연구 결과가 틀렸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뭐 현대사회에서는 원주율 같은 거는 뭐 컴퓨터에서 엔터 하나 딱 치면 딱 계산이 되는데, 그치? 원주율. 그게 다 다른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예전에 보니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 원주율을 다 외우더라고요. 다 다른 숫자인데 그걸 싹 몇 페이지를 외워, 원주율을. 쓸데없는 짓이죠. 왜 하고 있어, 그거죠. 아무튼, 여기에 유리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경제석 강의 들으시면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익스포넨셜, 이거 익스포넨셜. 그쵸? 얘가 2.71828 다 다른 숫자잖아요. 예,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익스포넨셜이 뭐였어요? 그 1 플러스 n분의 1의 전체의 m승을 있는데, 리미트 m을 뭔가 이제 무한대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면 2.71818 뭔가 이런 숫자로 수렴하게 돼. 이걸 익스포넨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로그 함수는 뭐라고요? 상용 로그, 미치 10인 로그. 하지만 요즘에 이제 미치 익스포넨셜인 로그. 자연 로그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무리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 알았죠. 그러면 유리함수 있죠. 유리함수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직각상호선이 나와요. 유리함수를 또 분수함수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걸 하면 직각상호선이 나와요. 직각상호선이.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유리함수, 분수함수가 뭐가 될까? 그래서 y는 100분의 x 있죠. 이제 이런 게 분수함수겠죠. 이런 게. 거짓말. 이게 분수함수예요? 이게 유리함수야?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1차 함수죠. 저는 이게 왜 이걸 자꾸 예를 드냐면요. 이 식만 보면 생각나는 그 여학생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여학생이 와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교수님, 이거 진짜 도대체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립니까? 그래갖고, 이거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더니 이제 이 학생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도 오기가 생긴 거예요. 열받아갖고 다 대입을 한 거야. 다 대입을. 1도 대입해보고, 뭐 2도 대입해보고, 3도 대입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대충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림 그립니까? 그러니 내가 한번 그림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있다고요.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까? 어디 그림 나옵니까? 봐봐. 얘는 이렇게 바꿔볼래? 그래서 100분의 1 곱하기 x. 바꿨더니 헉! 그러더라고요. 헉! 길게 100분의 1인 직선. 1차 방정식이에요. 헉! 그러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수함수가 아니라 얘는 1차 함수예요. 길게 100분의 1인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모는 종에다 그렸다면 딱 정확하게 그렸겠지. 근데 안타깝더라. 알겠죠? 이게 1차 함수입니다. 이게 분수함수가 아니고요. 요런 게 분수함수, 요런 게 x분의 100 이런 거 알겠죠?
분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변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XY가 되면 어떻게 될까? 두 변수의 곱이 무조건 100으로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 직각삼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직각삼곡선이. 이름이 이거든요. 그림 좀 이상하네. 직각삼곡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X가 만약에 1이면 Y는 뭐가 될까? 100이 되는 거고요. X가 2가 되면 Y는 뭐가 된다? 50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점을 찍어서 이 박스 면적을 계산을 해. 그 무조건 100이야. 어느 점을 찍어서 이 박스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무조건 100으로 일정한 이런 게 바로 직각삼곡선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수요 이론에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수요 이론에 수요함수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수요함수에 그러면 P 곱하기 QD가 두 변수 QD가 뭐야? 상수로 K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로 그쵸? 그러면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식은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해갖고 직각삼각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200 여기가 10개 120개 이렇게 나와 있나? 120개.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PQ가 뭘 의미하는가 볼게요. P는 뭡니까? 가격이죠. Q는 수요량이죠. 그럼 만약에 소비자가 얘가 1,000원짜리를 10개를 구입했다. 그러면 10,000원이죠. 그게 뭐가 돼요? 지출액이 되는 거예요. 지출액이. 그러니까 원 곱하기 개는 원이죠. 1,000원 곱하기 10개는 10,000원. 그럼 얘가 만약에 1,000원짜리를 10개를 구입했다면 10,000원이죠. 그 10,000원이 소비자의 지출액이 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500원을 활약했습니다. 500원을 활약하게 되면 20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10,000원으로 지출액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1,000원짜리 10개를 구입했다. 10,000원. 소비자는 1,000원짜리 10개를 구입했다. 10,000원이 지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그게 아니죠. 1,000원짜리 10개를 판 거지.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 1,000원짜리 10개를 구입했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 1,000원짜리 10개를 팔았다는 얘기니까 그게 매출액,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총수입.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수입과 수익은 달라요. 수입은 그냥 매출액. 1,000원짜리 10개 팔았다 판매 수입, 매출액이고 수익은 여기다가 수입에다가 비용을 뺀 뭔가 이윤의 개념이 들어가는 수익이에요. 수익률 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직각삼곡선이 되는 것은 뭐다? 지출액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는, 지출액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출액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기업의 총수입이 일정하다. 가계의 총지출액이 일정하다. 그 중간에 나와 있죠. 일정하다. 그럼 일단 암기하세요. 무조건 이 녀석의 탄력성 1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1이 돼. 탄력성 무조건 1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00원 곱하기 1,000원짜리 10개 그러면 500원짜리 20개 해갖고 또 이렇게 따진다고. 교수님 이게 탄력성 1이 아닌데요? 만약에 이렇게 변하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변하게 되면 변화율이 뭐다? 50% 감소했죠. 50%. 수요량은 10개에서 20개 100% 증가했죠. 아니 이때는 탄력성이 2가 나오고요. 2가 나오고 반대로 이제 500원에서 1,000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100% 증가를 했고 수요량은 절반 50%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탄력성이 2분의 1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탄력성이 2분의 1이 나오지만 이런 탄력성이 가격이 변화 클 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중간점으로 기준점을 두기로 했잖아. 그게 호탄력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을 전개할 때 호탄력성이 더 바람직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1,000원과 500원의 중간점 750원 하자. 그 다음에 변화량 가격이 변화 500원 하자.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자 수요량도 10개하고 20개의 중간점 15 하자. 15. 변화량 10 하자. 곱하기 100 하자. 그러면 7,500분의 7,500 1이 나오잖아요. 1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호타르성만 계산해 보세요. 얘는 이제 지출액이 얼마를 일정합니까? 2,000원으로 지출이 일정한 거 아니야? 200원이면 10개 사고 100원이면 20개 사니까 그러면 200과 100의 중간점 150 가격의 변화량 100 전체 이제 곱하기 100은 생략할게요. 10하고 20의 중간점 15 변화량 10 1이죠. 탄력성.
그러니까 호탄력성 1이 되는 거고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점 탄력성도 1이에요. 여러분 직각상곡선이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탄력성 1이고요. 점 탄력성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점 탄력성은 즉 곡선일 때 점 탄력성은 이 점에 접선을 그으란 말이에요. 접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게 만약에 그런데 직각상곡선이라면 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뭐 자 1로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점에서의 점 탄력성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점 접선을 쫙 그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의 점 탄력성도 1이고 그다음에 호 탄력성도 이게 구간 탄력성도 1이 된다. 직각상곡선 탄력성 1이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자, 특수한 수요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수직선은 모든 점에서 뭐가 된다? 0. 수평선은 모든 점에서 무한대. 직각상곡선 모든 점에서 1, 1, 1, 1.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 요인도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대체제의 수요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그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크게 나타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이제 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 있죠, 수직. 수직이면 탄력성이 0이라 그랬죠. 완전 비탄력이죠. 이런 재화가 어떤 재화가 있을까? 마약 같은 거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주사 맞아야 돼.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자기 주사량을 늘리지도 않아요. 딱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루의 주입량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마약 같은 경우는 이런 마약 이런 거 있죠. 마약.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대체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약을 대체할 대체제가 없잖아요. 굉장히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좀 넓게 찾아보면 뭐 가스, 본드 뭐 이렇게 있겠지. 맛이 달라. 자, 아무튼 이런 거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없을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콜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뭐 사이다, 환타, 탄산음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콜라 가격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될까? 소비자들이 다른 대체제로 수요를 이동시켜 수요량이 대폭 줄겠죠. 근데 대체제가 없는 재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재화로 옮겨 탈 수가 없어. 수요량이 거의 변하지 않아. 비탄력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성격, 아까 얘기했죠. 사치품은 좀 탄력적이고 필수품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전체 지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일수록 탄력적이다. 그 얘기. 이거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내가 지금 컴퓨터를 사야 돼. 컴퓨터를 사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볼펜을 사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 이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이 볼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살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컴퓨터겠지. 볼펜은 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까 그게 뭐 약간 가격이 변한다 그래서 막 수요량이 대폭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컴퓨터 하나 장만할 때는 굉장히 지출액 큰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매장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사이트도 찾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상품 정의의 범위가 어떻게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자, 상품 정의를 있잖아요. 여러분 상품 정의를 내릴 때 만약 사과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한다. 그거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과일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크게 나타날까? 사과를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 크게 나타날 거라고. 왜냐하면 상품 범위를 좁게 잡으면 그 대체제가 많아져요. 사과를 대체할 대체제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품 정의를 크게 잡아버리면 그걸 대체할 대체제가 없겠죠.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남양 우유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한다. 그럼 파스텔의 우유, 혜태 우유, 롯데 우유 뭐 많잖아요. 이렇게 우유들이. 굉장히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우유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을 한다. 두유밖에 더 있어 배짐이라고 대체제가 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범위를 좁게 잡을수록 탄력성이다. 얘기고 뭐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이거 생략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고려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 콜라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콜라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그러면 콜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다른 대체제로 수요를 옮겨 타기가 힘들어요.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기간을 좀 길게 잡아. 길게 잡으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다른 대체제를 개발하겠죠. 사이다도 있네? 환타도 있네? 그러면서 그 대체제를 개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체제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대체제에 대한
적응이 빨라져 갖고 수요가 대폭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길게 잡을수록 탈력성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경제수학 강의 듣고 오시라 그랬죠. 수학 강의 거기 보시면 이 로그 미분이 나와요. 로그 미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뭐 로그 미분은 굳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로그 미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알고 갑시다. 그러면 자, y는 x1 곱하기 x2 두 변수 곱이 이렇게 있어요. 두 변수 곱이. 그럼 이 녀석에다가 양배로 로그를 취해요. 물론 상용로가 아니라 미치 익스포넨셜은 자연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자연로그는 ln 써요. log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상용로그가 되니까 ln 써요. 구분하기 위해서. ln은 내추럴 뜻이거든요. 상용로그, 자연로그. 그래서 로그 y는 자, 우리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 더하기로 가죠? 로그 x1 더하기 로그 x2가 돼요.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y는 x1 나누기 x2. 자, 이때 로그를 취하잖아요. 로그 y는 로그 x1 빼기 로그 x2가 되죠. 그러니까 나눗셈은 빼기로 가고 곱하기는 더하기로 간다. 그 얘기인데, 그 로그 값의 변화량 있잖아요. 로그 값의 변화량 델타 로그 값의 변화량 있잖아요. 로그 값의 변화량은 뭐가 된다? 그 변수의 변화율이 돼요. 로그 값에다가 어떤 변수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물론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변화량을 계산하게 되면 그 변수의 변화율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y의 변화율 이거죠? 일단 곱하기 100으로 준 퍼센트. 그러면은 x1의 변화율 더하기 x2의 변화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y의 변화율은 자, 이렇게 나눗셈이야. 그럼 분자의 변화율 빼기 분모의 변화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 미분은 뭐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로 갔어. 그럼 변화율 계산하세요. 더하기로 가는 거야, 변화율은. 자, 나눗셈이야 빼기로 가는 거야. 분자의 변화율 빼기 분모의 변화율.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 그러면 자, TR이 나와 있어요. 그럼 TR은 또 뭐냐, TR. 자, 아까 1,000원짜리 10개를 샀다. 지출액이 10,000원이었죠. 그런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10개를 팔았겠죠. 매출액. 그게 매출액이야. 토탈 레비뉴, 총 매출액, 총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 수입. 그럼 총 수입은 결국 뭐야? P 곱하기 Q단 말이야. 1,000원짜리 10개 P 곱하기 Q야. 그러면 이 녀석의 변화율을 계산하세요. 총 매출액의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곱하기는 더하기로 P의 변화율 더하기 Q의 변화율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재화의 가격을 올렸어요. 자기가 파는 재화의 가격을 올렸어요.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올렸다면 그 기업의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 알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를 2,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내가 하나 팔았을 때는 1,000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지만 이제는 똑같이 한 개 팔아도 2,00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더 비싸게 팔아서 가격 인상에 의한 어떤 총수입이 증가분이 있겠지만 또 판매량 감소에 따른 총수입의 감소분도 있을 거라고요. 뭐 어떤 게 큰지 알 수 없어.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탄력성이란 얘기죠. 탄력성. 그러면 탄력성이 만약에 1보다 큰 재화예요. 1보다 큰 재화. 큰 재화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총수입이 어떻게 될까? 줄어버리겠죠. 왜냐하면 P 곱하기 Q 이렇게 있어요. 이때 가격을 약간만 올라가더라도 수요량이 대폭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 인상률에 비해서 판매량 감소율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수입이 줄어버리고요.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이 이제 증가하겠죠. 왜냐? 가격을 약간만 인하하더라도 가격이 민감하니까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니까 가격 인하하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탄력성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 그러면 가격을 인상하면 총수입이 증가하고요.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왜냐?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더라도 판매량이 별로 안 줄어요. 가격이 둔감하니까.
그럼 가격을 올리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고요. 가격을 엄청나게 인하하더라도 판매는 별로 안 늘어나요. 둔감하니까. 그래서 가격을 내리면 매출액이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탄력성이 만약에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1인 경우는 가격 인상률과 판매량 감소율, 가격 인하율과 판매량 증가율이 똑같기 때문에 총 수입은 불변되겠죠. 불변. 누가 떠올라? 직각상곡선 떠오르잖아요. 직각상곡선. 우리가 지출액이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탄력성 1이라 했잖아요. 1. 불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계산 문제만 잠깐 볼까요? 계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가격이 탄력성이만 2라고 합시다. 그래서 2야. 그러면 1%당 2% 반응한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10% 변했어요. 그럼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할까? 20% 아닙니다. 마이너스 20%라고 하셔야 돼요. 왜? 절대값 안 붙여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1%당 2%면 10%당 20%니까 가격이 10% 올라갔으면 판매량 변화율은 마이너스 10%야. 그러면 총 수입은 10% 감소한 거죠. 하하, 뭐 할 수가 있어?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을 인상했더니 매출액은 10% 감소하더라 그 얘기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만약에 다르게 볼까요? 탄력성이 만약에 2인 상태에서 만약에 가격을 만약에 10% 인하했다면 수요량은 20% 증가한다. 그러면 매출액은 10% 증가한다.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을 인하했더니 매출액이 늘어나더라 그 얘기죠. 하나 더, 탄력성이 만약에 0.5입니다. 0.5라는 얘기는 1%당 0.5% 반응한 거야. 그럼 가격이 10% 올라가게 되면 판매량은 5%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탄력성. 그러면 매출액은 5% 증가한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했더니 매출액이 오히려 늘어나더라. 마지막. 탄력성이 만약에 1이라면 가격을 10% 변했을 때 판매량은 10% 감소하겠죠. 그러면 매출액의 변화율은 뭐가 돼? 0%. 매출액의 변화율이 0%라는 얘기는 매출액이 변하지 않는다. 총수입 불변이라는 얘기 똑같다고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가격 탄력성 일정한 수요 함수가 나와 있죠. 일정한 수요 함수. 요것도 이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가격 탄력성 일정한 수요 함수. 자, 그 심화 분석 이제 도출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 암기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 수요 함수가 이런 수요 함수가 있어요. QD는 A, P의 마이너스 알파 이런 수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탄력성 마이너스 DP분의 DQD, QD분의 P가 탄력성이었죠. 탄력성. 그럼 여러분 이제 미분하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Y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Y는 C, X의 N승이다. 제가 경제수업 강의 듣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Y를 X로 미분하세요. Y를 X로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지수가 튀어나와. N, C, X의 N 빼기 1승 이렇게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Y는 2X 더하기 1이다. 미분할 때, 미분 대상이 되는 변수 앞에 있는 상수는 살려주고, 혼자인 상 죽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붙고요. 그럼 Q를 P로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Q를 P로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 마이너스 알파가 튀어나와.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하고, A 죽여 살려. A는 살려요. 왜? 변수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P의 몇 승? P의 지수에다가 하나를 빼면 돼요. 하나를 빼면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빼면 된다고. 여기까지가 미분 값이야. 그 다음에 쭉 분해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됐어? P 있죠? P 그대로 써주고요. Q 대신에 뭘 쓸까? 이걸 써요. AP의 마이너스 알파 쓰자고. AP의 마이너스 알파 쓰자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 P의 마이너스 1승 P는 어떻게 된다? 없어지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면 P 0승이 되니까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승하고 P 지워지겠죠. 근데 AP의 마이너스 알파 서로 나눠지겠죠.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독립변수 있죠. 독립변수의 지수 있죠. 지수가 이제 앞으로 탄력성이 돼요. 하나 조심할 점. 그럼 교수님 있잖아요. Q는 100-P. 그러면 이거 탄력성 1 아닙니까? 지수가 안 돼, 안 돼. 독립변수 지수가 이렇게 탄력성 1이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지수가 탄력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전부 다 곱셈의 형태로 있어야 돼요. 곱셈, 더하기 빼기로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점이 탄력이 달라요. 이런 곱셈의 형태로 있어야 돼. 근데 이 독립변수 P죠. 그 녀석이 지수, 이게 탄력성이야. 마이너스 알파가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큼만 원래는 해당 변수의 지수가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큼만 절대값을 붙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 경제석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었죠. 편미분이라는 개념은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다른 모든 변수 상수로 고정됐다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함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수요함수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5 있고 P의 마이너스 3 M 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을 논의할 때는 다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 붙이니까. 그럼 소득 탄력성을 논의할 때는 뭐야? 가격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 뭐가 된다? 2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에 대한 지수가 탄력성이다. 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걸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감이 잡혔네. 아까 우리 직각삼곡선 있죠? 직각삼곡선 볼까? 직각삼곡선 같은 경우는 아까 수요함수가 P 곱하기 QD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다. 상수. 그럼 얘를 수요함수로 바꾸면 QD는 어떻게 될까? QD는 P의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여기가 K가 있고 P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하하, 독립변수에 대한 지수가 탄력성. 마이너스 1, 절대값 플러스 1. 이제 1인지 알겠죠? 1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라는 가정하에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걸 길이가 똑같아. 그럼 이 점에서 탄력성 뭐라고요? 모자 1이겠죠. 탄력성 1. 그 다음에 이 구간, 이쪽 구간은 이 점에서 탄력성 계산해 보세요. 그럼 뭐야? 모자니까 분모다 분자가 크니까 1보다 큰 구간이고요. 이거는 이종은.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 모자니까 1보다 작겠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판매량을 증가시킬 때 기업의 총 매출액이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 얘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들이 이 점에서는 매출액이 0이 되겠죠. 왜냐하면 P는 최고죠. 근데 Q가 0이잖아. 판매가 안 돼, 판매가. Q가 빵이니까 총수입이 0이 되는 거고 이 점도 총수입이 0이 되겠죠. 왜냐? 판매량은 최대인데 P가 빵이죠. 공짜예요, 공짜.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보세요. 기업들이 판매량을 증가시킨다. 기업들이 판매량을 증가시킬 때 기업들이 막 판매량을 늘려. 판매량을 늘리면 총 매출액이 어떻게 된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있잖아. 1,000원으로 고정됐어. 1,000원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한 개 팔면 100원, 두 개 팔면 200원, 세 개 팔면 300원, 네 개 팔면 400원, 다섯 개 팔면 500원 돼요. 그럼 판매량이 지금 무지한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격은 내려야 팔린다면 내려요. 가격이 내려야 팔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판매량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는 가격을 내린다라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가격을 내린다라는 얘기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을 내리면 수입이 증가를 하죠. 왜? 이쪽 구간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구간으로 가게 되면 비탄력적인 구간, 가격을 내리면 수입이 줄어버리죠. 판매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 가격을 내린다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봅시다. 이제 자, 우리는 이제 가격 탄력성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독립변수가 이제 뭐다? 소득이 되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그러면 이제
엡실론 M이 돼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M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M분의 델타 M 곱하기 100. 근데 소득의 변화율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QD분의 델타 QD 수요의 변화율 되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델타 M분의 델타 QD QD분의 M 얘가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는 아까 절대값을 붙였죠. 붙였지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는 절대값 붙이면 안 돼요.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부호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Q도 플러스 M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또 부호는 무엇이 결정한다? 이 녀석의 부호를 결정할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겠죠. 그 뭐야? 소득 증가, 수요 증가. 마이너스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제가 되죠. 응? 정상제가 되니까 플러스는 정상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가 된다. 부호가 의미를 갖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그게 아니라 결정 요인 중에서 뭐 사치품은 무슨 탄력적이다. 필수금 비탄력적 표현을 쓸 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는 대부분 사치품,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는 대부분 필수품. 즉 어떤 얘기냐? 우리 어떤 재화가 가격이 사치품이냐 필수품이냐에 판단하는 기준은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소득 탄력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사치품, 1보다 작은 필수품. 그럼 1인 경우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용어는 동조제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안 나와요. 동조제는 얘는 수학적인 용어예요. 동조 함수 할 때 나오거든요. 동조제라고 하고 0이면 중립제, 소득이 변하더라도 수요가 변하면 그 중립제가 된다. 그다음에 그 수요 이제 교차 탄력성이죠. 교차 탄력성은 이제 뭐냐? 이제 마지막 이제 Y제와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얘가 X제와의 수요가 있고요. X제의 가격이 있고요. Y제와의 수요가 있고요. Y제와의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X제와의 가격은 X제와의 수요량한테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Y제 가격은 또 Y제 수요량한테 영향을 주겠죠. 줄 텐데 그게 아니라 X제의 가격은 Y제 수요한테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Y제의 가격은 X제 수요한테 영향을 주겠죠. 서로 크로스 됐죠. 교차됐죠. 그걸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 중에 이 교차 탄력성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거 교차 탄력성. 그러면 엡실론 이제 교차 탄력성 어떻게 되냐면 엡실론 XY 쓰는 거예요. XY 써가고 여기 이제 뭐야? PY분의 델타 PY 곱하기 100. 그다음에 QXD분의 델타 QXD 곱하기 100.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 델타 PY분의 델타 QXD분의 PY.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붙이면 안 되겠죠. 이게 플러스란 뭐야? Y제 가격 상승, X의 수요 증가, 대체 관계. Y제 가격 하락, X의 수요 감소, 같이 보면 대체 관계죠. 콜라 가격 상승, 사이다 수요 증가, 콜라 가격 하락, 사이다 수요 감소. 보완 관계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휘발유 가격 상승, 자동차 수요 감소, 휘발유 가격 하락, 자동차 수요 증가. 0이면 독립관계, 부호가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제 뭐야, 가격 탄력성, 두 번째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를 봤지만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은 가격 탄력성 하나만 보면 돼요. 공급은 가격 탄력성 하나만.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엡실론 S. 그래서 이제 바로 씁시다. 델타 P분의 델타 QS 공급량이니까. 그러니까 QS분의 P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가격 탄력성만큼은 절대값을 붙여줬지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같은 절대값 붙일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를 해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플러스이기 때문에 절대값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이 나와 있는데 얘는 생산비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대체제의 변화와 관련돼 있었잖아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었잖아요. 근데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은 절반적으로 생산비의 변동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공급 곡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기업들이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한계 비용 곡선을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업의 비용 구조가 어떤 기업 잘 생각해요. 어떤 기업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그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딸려. 어떤 기업은 생산력이 너무너무 딸려. 생산 능력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생산을 잘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 기업들은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될까?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생산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곡선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가파를 거라고요. 생산력이 딸리니까.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더라도 공급량을 별로 증가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비가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공급의 탄력성은 크지만 가파르게 상승한다. 생산이 따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량 조절이 쉽지 않다. 공급의 비탄력성이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보게 되면 공산품 있죠. 뭐 이런 지우개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필 같은 이 공산품들은 굉장히 공급의 탄력성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산품들은 지금 당장 작업하면 내일 바로 튀어나와요. 뭐 지우개 이런 거 있잖아요. 지우개. 그런 공산품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오늘 당장 생산하면 내일 당장 생산 튀어나오고요. 그다음에 썩지도 않아. 보관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들은 굉장히 이 공급량 조절이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농산물들은 보관도 힘들죠. 썩어버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마늘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마늘의 공급량을 오늘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파종기간, 재배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산물들은 굉장히 가격에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공급이 조절이 쉽지 않다. 그 얘기고. 근데 여러분들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어요.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어. 생산 능력 충분하지 않아. 생산 능력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뭐 실업자도 만연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휴 생산시설, 쉬고 있는 생산시설, 또 남아있는 생산시설, 잉여 생산시설이 충분해. 근데 왜 지금 장사가 안 돼?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그러면 수요만 존재하면 곧바로 공장 가동하고 곧바로 노동 투입해갖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가 호경기야. 그럼 생산력이 없어요. 호경기라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불을 타고 있어요. 실업자 없어요. 모든 공장 풀가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차례 작업하고 있어요. 차례 작업했는데도 물건이 딸려 지금 공급이. 그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추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호경기 때는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탄력성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재정학 공부할 때. 그래서 반드시 꼭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제 수요 공급의 이론의 응용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